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감상해주세요. 낡은 브라더, 재봉틀의 규칙적인 소음은 내 인생의 배경 음악이었다. 남편보다, 아들의 어린 시절보다, 내 삶이 조금은 다르게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도 더 오랫동안 나와 함께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성수동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이 작은 양장점에서 시간은 자신만의 속도로 흘러갔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알갱이들이 춤을 추듯 내려앉았다. 이제는 아무도 사가지 않을 옷감 더미 위로 기계 기름과 오래된 실패의 마른 나무 냄새, 그리고 지나간 수십 년의 희미한 향기가 섞여 씁쓸한 냄새가 났다. 본격적인 맞춤 제작을 그만둔 지는 오래였다. 그저 동네 이웃들을 위해 바지 길이를 줄이거나 지퍼를 달거나 아이의 점퍼를 꿰매주는 정도의 소일거리만 할 뿐이었다. 돈벌이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일은 내 하루의 틀을 잡아주었고 텅 빈 집의 정적에서 나를 구해주었다. 한 땀 한 땀에 바느질은 나를 현재에 붙잡아두는 작은 닻이었다. 재봉틀 앞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있으면 바늘 끝에서 뻗어나오는 고른 박음질 선만이 내 세상의 유일한 질서인 듯했다. 문 위에 종이 둔탁하게 울리며 졸린 듯한 정적을 깼다. 고개를 들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라였다. 그들은 절대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 잠깐 들렀어요. 민준이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가망 없는 환자를 바라보듯 양장점을 둘러보았다. 며느리 유라는 자신의 생각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70년대 포즈로 굳어버린 마네킹과 코르크판에 꽂힌 채 누렇게 바랜내 스케치를 훑었다. 어머님, 언제까지 이 먼지 구덩이에 앉아 계실 거예요? 언제나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녀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저랑 민준 씨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이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연명하는 거잖아요. 나는 말없이 재봉틀을 멈췄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멎자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 여긴 먼지 구덩이가 아니란다. 유라야, 내 양장점이야. 나는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민준이 다가와 내 작업대 위에 서류가 든 번지르르한 파일을 올려놓았다. 매수자가 아주 좋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이제 드디어 쉬실 수 있다고요. 바다 구경도 좀 가시고요. 평생 바다 한번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이제 이런 고물들 말고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물. 그 단어가 낡은 옷감과 나무,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스며들며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내 모든 인생,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남들의 잔치를 위해 만들었던 모든 드레스, 이 스케치북에 담긴 나 자신의 실현되지 못한 모든 꿈들이 저들에게는 그저 고물일 뿐이었다. 아들을 보았다. 한때 그의 눈에서 내일에 대한 감탄을 본 적이 있었다. 이제는 동정과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조바심만이 보였다. 그는 비싼 레스토랑과 번쩍이는 자동차로 가득 찬 자신의 새로운 성공적인 삶에 어울리지 않는 이 과거의 흔적을 서둘러 없애고 싶어 했다. 이 양장점은 내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것이야.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사람은 내게 재능이 있다고 믿었지.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터져 나왔다. 그 재능이 난방비 내주지 않잖아요. 어머니, 이건 그냥 비즈니스예요. 수익성 없는 자산이라고요. 제발 좀 이해하세요. 유라가 다가와 파일을 펼쳤다. 계약서에 반듯한 글자들이 보였다. 법무법인의 직인. 그녀는 페이지 하단의 숫자를 가리켰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이 돈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프탈렌 냄새나 맡으면서 바지 찢어진 손님이나 기다리는 대신에요. 물론 그녀의 말이 맞았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완벽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점점 더 좁혀오는 삶 자체와 싸우는 것에 몹시 지쳐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단지 그들의 조음이 내 것과 다를 뿐이었다. 그들의 조음은 희귀한 실크 몇 미터나 완벽한 다트라인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와 은행 계좌잔고로 측정되었다. 손끝으로 차가운 작업대 표면을 쓸었다. 이 작업대는 얼마나 많은 재단과 기쁨과 실망의 눈물을 보았을까. 나의 말없는 증인이자 유일한 동반자였다. 이것을 파는 것은 내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다툴 힘이 없었다. 그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은 내 눈빛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바로 항복을 보았을 것이다. 알겠다. 내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들 계약서 한번 생각해보마.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거의 형식적으로 나를 급히 껴안았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줄 알았어요. 유라는 파일을 닫으며 절제된 미소를 지었다. 승리. 그녀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들이 떠나고 그들의 비싼 차 소음이 한동안 귓가에 맴돌았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 나 홀로 남았다. 양장점이 갑자기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의 말이 제 역할을 해낸 것이다. 나도 그들의 눈으로 이곳을 보게 되었다.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득 찬 낡고 방치된 공간, 재정적 부담, 실현되지 못한 야망의 무덤, 등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막 스위치에 손을 뻗었을 때 문 위의 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마치 누가 주먹으로 친 듯 절박하게 울렸다. 문 앞에는 헝클어진 머리와 눈물로 붉어진 눈을 한 아주 젊은 아가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천으로 된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제 문 닫았는데 제발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고 희미한 불빛이 그녀가 들고 있는 것에 비쳤다. 드레스였다. 안에서부터 빛나는 듯한 묵직한 진주빛, 실크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 그리고 그것은 망가져 있었다. 스커트 옆부분에 크고 흉측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천은 단순히 찢어진 것이 아니었다. 마치 살점을 도려낸 듯 올이 풀린 너덜너덜한 가장자리를 남기고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걸렸나 봐요. 아가씨가 흐느꼈다. 내일 아침까지 꼭 수선해야 해요. 제발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는 드레스를 보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복잡한 재단, 정교한 드레이프, 순수한 선. 요즘에는 이런 옷을 만들지 않는다. 장인의 솜씨였다. 그리고 그 위의 상처는 신성모독과도 같았다. 아침까지는 아가씨, 그건 불가능해요. 이건 단순히 솔기가 터진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복원 작업이 필요해요. 옷감을 이식해야 한다고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부르시는 대로요. 그녀는 너무나 간절하고 절망적인 희망을 담아 나를 보았다. 대학교 졸업 전시회에 내야 하는 작품이에요. 내일 이걸 못 내면 모든 게 끝나요. 제 1년 동안의 노력이 전부, 그녀의 열정과 공황 상태가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 그것은 먼 과거의 메아리 같았다. 완벽한 박음질 선 하나를 위해 나 자신도 밤을 새우던 시절. 프로젝트가 밥보다 잠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던 시절의 메아리. 내가 만드는 것이 고물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고 아직 믿었던 시절. 나는 그녀의 눈물 어린 눈을 보았고 그 안에서 거의 잊고 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동정심. 그래, 동정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만 향한 것은 아니었다. 상처 입고 모욕당한 이 훌륭한 드레스에 대한 연민이었고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약간의 연민이기도 했다. 아들이 다녀간 후 나를 짓누르던 피로가 서서히 물러나고 그 자리를 오래 잊고 있던 다른 무언가가 채우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두고 가세요. 아가씨는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다. 안도감에 다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세어보지도 않은 돈을 얼마간 남겨두고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그녀의 뒤에서 문을 잠그고 낡은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2번 돌렸다. 정적이 돌아왔지만 이제는 공허하고 짓누르는 정적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찬 정적이었다. 나는 큰 재단용 테이블로 가서 상처 입은 보물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밝은 작업등을 켰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진주, 빛, 실크의 광택과 복잡한 주름의 움직임을 잡아냈다. 찢어진 부분 위로 몸을 숙이자 세상은 이 상처 입은 천 조각으로 좁혀졌다. 향수가 아닌 비싸고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직물 자체였고 섬세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나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흥미나 직업적인 승부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꽃이었다. 순수하고 흐려지지 않은 의미의 불꽃. 마치 누군가 내 영혼의 어둡고 버려진 방에 들어와 스위치를 켠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오늘 밤 나는 낡은 물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것을. 작은 창고에서 낡은 작업 상자를 가져왔다. 일상적인 필요를 위한 실패가 든 상자가 아니라 낡은 벨벳으로 덮인 다른 상자였다. 그 안에는 진짜 작업을 위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단련된 강철로 만든 가장 가는 바늘, 상하골무,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운 끝을 가진 작은 가위.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레스의 천을 만졌다. 손가락이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 감촉을 기억해냈다. 바로 그것이었다. 묵직하고 흐르는 듯하며 흉내낼 수 없는 무광택의 광채를 지닌 본견 실크. 80년대 후반에 생산이 중단된 것이었다. 그것은 살아있고 변덕스러웠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도 실이 풀려 흉한 자국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다루면 물처럼 순순히 주름이 잡혔다. 내 근육, 내 몸이 머리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등은 저절로 펴졌고 호흡은 더 깊고 고르게 되었다. 먼저 찢어진 가장자리를 보강해야 했다. 파괴를 멈추는 것이다. 나는 거의 보이지 않는 얇은 실크 오간자를 가져와 안쪽에서 찢어진 가장자리 밑으로 대기 시작했다. 작업은 느리고 거의 명상적이었다. 한 땀 한 땀 밀리미터 단위로 아들이나 며느리, 양장점 매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녹아내려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나와 램프 불빛 그리고 내 테이블 위에 이 상처 입은 아름다움만이 존재했다. 구멍 자체를 메우기 위해서는 기증자 역할을 할 천 조각이 필요했다. 민준이 옷무덤이라고 부르던 낡은 참나무장으로 다가갔다. 그 깊숙한 곳, 수입 도자기 세트가 담겨있던 판지 상자 안에 내 보물들이 있었다. 평생 모아온 옷감 조각들, 오페라 디바의 드레스에서 나온 벨벳 조각, 국립극장 의상실의 금박 직물 조각, 너무 아름다워 지나칠 수 없어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샀던 자투리들, 그리고 거기 맨 밑바닥에 얇은 종이에 쌓여 그것이 있었다. 바로 그 진주 빛깔의 본견 실크 작은 조각. 40년 동안 보관해왔다. 나를 위한 블라우스를 만드는데 쓰기에도 아까워했다. 특별한 경우를 기다렸다. 아무래도 그날이 온 것 같다. 나는 직물의 짜임새에 완벽하게 맞춰 조각을 잘라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것을 눈에 띄지 않게 꿰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바늘이 천에 들어가 안쪽에서 첫 시험 바늘땀을 뜰 때 섬광처럼 깨달음이 왔다. 그것은 영감이나 추측이 아니었다. 손끝을 통해 전해져 온 절대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이었다. 바느질. 실이 천에 놓이는 방식, 실크의 구조 자체에 숨어들어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방식. 이것은 단 한 사람에게서만 배운 기술이었다. 그가 직접 고안하고 그림자 바느질이라 부르며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던 기술. 재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와 이해를 요구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그 이름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이성의 깊은 곳에서가 아니라 마치 옷감 자체에서 솟아나온 것처럼 우현민, 나의 스승, 은둔자, 천재, 광인. 드레스를 옷이 아닌 조각품으로 보았던 사람. 그는 40년 전 세상의 번잡함과 타협에 지쳐 패션계를 떠났고 그 이후로 그의 소식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가슴속이 갑자기 차갑고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창밖의 자동차 소음과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 시간, 며칠, 몇 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얼음처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집중력이 대신했다. 이것은 학생의 과제물이 아니다. 세상 어떤 학생도 이런 작품을 흉내낼 수 없으며 이런 재료를 구할 수도 없다. 내 앞에는 잃어버린 걸작이 놓여 있었고 그 아가씨는 그저 장기말에 불과했다. 이런 물건을 어딘가에 걸려 우연히 망가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찢어진 자국은 의도적으로 야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바늘처럼 날카로운 단 하나의 생각이 다른 모든 생각을 꿰뚫었다. 그들은 내일이 고작 구멍이나 꿰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군. 그들은 나를 그저 푼돈을 받고 남의 옷이나 수선하는 늙은이로 보는데 익숙해졌어.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단지 수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당하게 속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이 드레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역사의 일부였고 내가 그토록 끈질기게 포기하라고 강요당했던 삶의 일부였다. 작업이 멈췄다. 내 계획은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전투 준비였다. 서랍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은 작년의 금이 같지만 카메라는 작동했다. 램프를 더 밝게 켰다. 먼저 전체적인 모습,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드레스. 그 다음 아주 가깝게 찢어진 부분을 찍었다. 올이 풀린 가장자리 하나하나, 뜯겨나간 실 한 올 한 올. 내 손길이 닿기 전 재앙의 규모를 기록하며 여러 각도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비장의 카드였다. 그런 다음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제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현민 선생님은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편집증 환자이기도 했다. 그는 잘라낼 수 있는 라벨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개인적이고 사랑하는 작품, 주문 제작이 아닌 영혼을 위해 만든 작품들에는 특별한 표시, 비밀 서명을 꿰매 넣었다. 나는 드레스 상의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실크가 특히 촘촘한 부분이었다. 내 손가락은 천천히 밀리미터 단위로 내부 솔길을 따라 움직였. 그의 작업실에서의 그날이 기억났다. 나는 20살 남짓이었다. 그는 한 유명 여배우의 드레스 작업을 마치고 그것을 커버에 넣기 전에 내게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었다. 기억해두렴. 정이야. 그가 그때 자신의 조용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화가는 언제나 자신의 그림에 서명을 남기지. 그와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 서명이 어디 있는지 모를지라도. 그리고 바로 거기 있었다. 보기 전에 먼저 느꼈다. 얇은 안감 아래 작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뭉툭함. 핀셋을 들어 솔기를 살짝 벌렸다. 거기 있었다. 솔기에 꿰매진 단 하나의 은실.
거미줄처럼 가늘고 밝은 천 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그의 표시, 그의 서명, 그와 나만이 아는. 심장이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었다. 다시 전화기를 들고 램프를 최대한 가까이 가져갔다. 그렇게 작은 디테일에는 초점이 잘 맞지 않았다. 마침내 성공했다. 셔터 소리가 작업실의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은실의 반짝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동이 틀 때까지 일했다. 내 몸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길고 고통스러운 추방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림자 바느질의 모든 땀은 완벽했다. 기증자 천 조각은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제자리를 찾았다. 가장자리를 처리하고 드레이프를 복원했다. 마지막 매듭을 짚고 숨겼을 때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테이블 위에는 완벽함이 놓여 있었다. 온전하고 상처 없는. 상처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먼지 낀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실크에 닿자 그것은 살아나 진주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오늘 밤 나는 단지 드레스만 고친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 무언가, 부서지고 오랫동안 버려졌던 무언가를 고쳤다. 나는 단순한 직업적 자부심 이상의 것을 되찾았다. 나 자신을 되찾았고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나는 드레스를 낡은 마네킹에 조심스럽게 걸고 아침 햇살이 섬세한 천에 닿지 않도록 큰 흰색면 커버를 씌웠다. 밤샘 작업은 피로를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수년 동안 기억나지 않던 이상하고 맑은 에너지가 온몸에 퍼졌다. 아버지가 예전에 좋아하셨던 것처럼 진한 녹차를 한 잔 타서 작업대에 앉아 아침의 마당을 바라보았다. 환경미화원들이 아스팔트를 쓸고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조용한 폭풍의 중심에 앉아 있었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완전히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종소리는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정확히 9시에 울렸다. 문 앞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밤 사이에 몸단장을 했지만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다 됐나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내쉬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네킹에서 커버를 벗겼다. 아가씨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다. 거의 소리 없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어제만 해도 재앙이 입을 벌리고 있던 자리를 찾으려 스커트 위를 헤맸다.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실크를 향해 뻗었지만 감히 만지지는 못했다. 어떻게?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새 것 같아요. 아니, 더 좋아요. 그냥 제 일인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감사는 필요 없었다. 그녀의 신뢰가 필요했다. 그녀는 마침내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황홀경의 눈물이었다. 마법사시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서연은 가방을 뒤져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여기요.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가진 전부예요. 받아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내 일의 가치만큼만 받겠어요. 단 10원도 더 받지 않아요. 나는 그녀가 어제 남기고 간 돈에서 몇 장을 세고 나머지는 그녀의 손바닥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리고 이건 전시회에서의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녀는 아마도 모든 것에 가격이 있고 결과가 좋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세상에 익숙했을 것이다. 나의 거절은 그녀의 세계관에 들어맞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어리둥절하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나는 그녀가 드레스를 다시 커버에 넣는 것을 도왔다. 문까지 그녀를 바래다주며
그녀가 기적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 소중한 꾸러미를 가슴에 안고 마당을 거의 뛰다시피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 문을 닫고 양장점으로 돌아왔다. 공기 중에는 아직 값비싼 옷감의 옅은 향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특별한 도구들을 다시 벨벳 상자에 넣고 테이블을 닦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여전히 항복할 준비가 된 지친 늙은 여자인 것처럼 모든 것이 보여야 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자신감 있고 주인 행세를 하듯 민준과 유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아들은 그 번지르르한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노래하듯 말했다. 일을 처리하려고 일찍 들렀어요. 아마 밤새 잠 못 주무시고 고민하셨겠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빵집에서 케이크도 사왔어요. 그는 리본으로 묶인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배려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지만 싸구려 향수처럼 가짜 냄새가 났다. 고맙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나는 실타래를 계속 닦으며 말했다. 뭐요? 어머님.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죠. 유라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빠르고 예리한 시선이 신뢰를 훑었다. 그녀는 흔적, 증거, 실크 조각, 특이한 실, 평소의 우울한 풍경에서 벗어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어요. 드디어 은둔자처럼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실 수 있겠네요. 그녀는 마네킹 중 하나에 다가가 어깨에 있지도 않은 먼지를 경멸적으로 털어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녀는 본론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밤새 별일 없으셨길 바라요. 그녀가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의 미소는 독처럼 달콤했다. 나는 평소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믿는 공격을 가했다. 그녀는 내 작업대로 다가와 손에 잡히는 대로 회색 실타래 하나를 집어들고 한가한 호기심을 가장하며 돌려보았다. 저희가 서류 처리하는 동안 뭐 재미있는 일은 없었고요. 그녀는 너무나 태연하게 물어서 그 가식이 거의 만져질 것 같았다. 혹시 특이한 주문을 한 손님은 없었나요? 뭐 흥미로운 낡은 옷가지 같은 거라도요? 옷가지라는 단어를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나를 시험하고 떠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먼지 닦는 것을 멈췄다. 천천히 걸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예의상 필요한 것보다 아주 약간 더 길게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쳤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아니, 나는 차분하고 약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별일 없었어. 늘 하던 일이었지. 나는 그들을 완전히 안심시킬 디테일을 덧붙이기 전에 다시 짧은 침묵을 가졌다. 어제 저녁에 학생 하나가 들렀어. 무슨 대학 발표회에 쓸 드레스라던데 좀 손봐달라고. 스커트에 구멍이 났더라고. 간단한 일이었지. 그것이 바로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다. 나는 긴장이 그들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까지 긴장으로 치솟았던 민준의 어깨가 내려갔다. 유라는 거의 들리지 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는 순간적으로 진심이 되었다. 먹잇감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들은 찰나의 시선을 교환했다. 승리자들의 시선. 그들은 늙은이가 미끼를 물었다고 확신했다. 귀중한 물건을 학생의 모조품으로 착각하고 푼돈에 수선해 주었다고. 이제 그녀는 완전히 무시해도 좋았다. 그들의 오만함이 나의 가장 큰 동맹이었다. 그들은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결심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할 귀찮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민주는 다시 한번 활짝 웃었다. 그 소년 같은 미소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일이 줄었으니 좋죠. 자, 어머니, 서류에 서명하고 이 일 끝내요. 그는 내 앞에 파일을 놓고 내 서명을 위해 체크 표시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금장 펜이 달린 비싼 만년필을 내게 건넸다. 나는 만년필을 보고 계약서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빛나고 기대에 찬 얼굴을 보았다. 만년필을 받지 않았다. 그냥 파일을 닫고 케이크 상자 옆으로 밀어놓았다. 나중에 읽어볼게. 내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말고 청소마저 해야 해.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그들은 분명 이것을 내 노쇠한 느림, 익숙한 생활 방식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마음 탓으로 돌렸을 것이다. 그들은 내 말에서 결정을 보지 못했다. 그저 그들의 피할 수 없는 승리가 잠시 미뤄졌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물론이죠.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민주는 행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서둘러 동의했다. 쉬세요. 저녁에 전화드릴게요. 그들은 비싼 향수 냄새와 완전한 승리감을 남기고 떠났다. 마당 끝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들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계약서 파일이 묘비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 옆에 놓인 내 낡고 충실한 골무로 시선을 옮겼다. 그들은 단지 나를 얕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낡은 양장점의 정적과 평생을 자신의 기술에 바친 사람의 기억 속에 숨겨진 힘을 얕보았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케이크와 함께 두고 간 계약서 파일을 보았다. 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두 개의 이질적인 물건. 하나는 부유한 공허함을 약속하고 다른 하나는 배신을 달콤하게 포장하려는 서투른 시도였다. 나는 두 개 모두를 들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테이블 밑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화나지 않았다. 오래 앓던 병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상하고 차가운 안도감을 느꼈다.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갔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양장점의 공기는 더 맑게 느껴졌고 빛은 더 밝았다. 재봉틀 앞에 앉지 않았다. 대신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먼 서랍에서 낡은 앨범들, 두꺼운 판지 표지의 앨범들을 꺼냈다. 안에는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내 스케치들이 살아있었다. 벽에 걸린 작업용 스케치가 아니라 고심 끝에 탄생한 진짜 모델들이었다. 이브닝 드레스, 단정한 코트, 날리는 스커트, 내 실패한 1978년 컬렉션. 민준이 태어나고 예술가로서의 내가 죽었던 해. 페이지를 넘기자 과거는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선들, 이 연필 자국들 안에 여기에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알아보았다. 대담하고 희망에 차고 자신의 재능을 확신하던 나. 우현민 선생님이 내게 독특한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었던 나.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갔을까? 끝없는 기저귀, 수프 냄비, 아들의 교복수선, 강하면서도 동시에 약해야 했던 한부모의 피로 속으로 녹아 없어졌다. 나는 이 스케치들을 보았고 내 안에는 씁쓸함이 없었다. 단지 조용한 사실의 확인만이 있었다. 이것 또한 나의 일부였다. 내가 스스로에게서 빼앗기는 것을 허락했던 부분. 나는 생각에 너무 깊이 잠겨 있어서 무엇이 나를 과거에서 끌어냈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문 위에 종이 울린 것이 아니라 마치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히스테리하게 울렸다. 문이 너무 세게 열려 벽에 부딪혔다. 문지방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단순히 흥분한 것이 아니라 공황 상태였다. 얼굴은 병원 가운처럼 하얗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비싼 캐시미어 재킷은 비뚤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신문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와 내 양장점의 신성한 침묵을 깼다. 나는 천천히 앨범을 닫고 일어섰다. 내 안의 모든 것이 기대를 품고 멈췄다. 나는 이것이 클라이맥스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가 되는 순간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거의 신문을 테이블 위로 던졌. 나는 그것을 집었다. 주요 일간지가 아니라 사교계 소식을 다루는 잡지였다. 우리 도시, 사건과 인물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첫 페이지 전체에 걸쳐 사진이 실려 있었다. 도시의 유명한 여배우나 방송인인 듯한 여성이었다. 나는 그들을 잘 몰랐다. 그녀는 화려한 홀의 기둥들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드레스 천 위에서 반짝였다. 그 드레스, 바로 그 드레스였다. 그녀에게 완벽하게 어울렸다. 모든 솔기, 모든 주름이 제자리에 있었다. 살아있었고 숨쉬고 있었으며 이 허영의 축제에서 주인공이었다. 나의 밤샘 작업이 카메라 플래시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눈을 들어 거대한 글자로 인쇄된 헤드라인을 보았다. 겨울 신부, 우현민의 잃어버린 걸작, 자선 경매를 위해 사회사업가 김유라 씨가 발견하다. 김유라, 내 며느리. 땅이 발밑에서 꺼지지 않았다. 아니, 그냥 사라졌고 나는 차가운 진공 상태에 떠 있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귓가에 맴도는 핏소리만 들렸다. 시선을 아래로 내려 기사의 첫 줄을 훑었다. 작은 글씨로 인쇄된 단어들이 달궈진 바늘처럼 뇌리에 밝혔. 도시 문화계의 진정한 센세이션. 귀중한 발견. 자선 활동으로 유명한 김유라 씨가 패션 역사에 기록될 발견을 해냈다. 그리고 다음 문단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심장을 정조준한 일격. 김유라 씨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 독특한 드레스는 도시 외곽에 먼지 쌓인 낡은 가게 중 한 곳에서 수십 년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보관되어 있던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기적과도 같았어요. 김유라 씨는 말한다. 저는 그것이 특별한 무언가라는 것을 바로 알았죠. 전문가들은 이미 위대한 쿠티리의 우현민의 작품임을 확인했다. 예비 예측에 따르면 다가오는 자선 경매에서 이 작품의 가치는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먼지 쌓인 낡은 가게. 바로 그거였군. 그림의 전체 조각이 맞춰졌다. 그때까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모자이크 조각들이 하나의 추악한 그림으로 합쳐졌다. 양장점 매각 압박, 그들의 가식적인 걱정, 걸작을 손에 든 겁에 질린 학생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들의 아침 방문과 낡은 옷가지에 대한 무심한 질문, 내가 간단한 수선이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크고 노골적인 안도감, 모든 것이 역겹고 메스꺼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드레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전 주인이 남긴 낡은 상자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거나 민준의 아버지가 예전에 사두고 말하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찾았지만 그것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센세이션과 수억 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복원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냥 좋은 복원 전문가가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장인.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조용히 익명으로 모든 것을 해줄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런 장인이 바로 곁에 있었다. 그들이 그 기술을 경멸하고 취미로 여기던 늙은 어머니. 그들에게는 단지 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보물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정화할 나의 기술이 필요했다. 그들은 나를, 내 삶을, 내 기억을, 우현민 선생님과의 인연을, 내 기술에 대한 사랑을 이용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더러운 사기극을 위한 이름 없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들이 팔아치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과거를 내 손으로 복원하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아들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보셨어요?
그가 이미 더 조용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반복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고 그 순간 그는 내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다. 익숙하고 조용하고 순종적인 어머니가 아닌. 그래, 민준아,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낯설게 들렸다. 마치 내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와 화강암보다 단단해진 내 발밑의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단호하고 굳건했다. 이제 다 봤어. 민주는 나를 보았고 그의 눈에 서린 공황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눈물, 비난, 고함 등 무엇이든 예상했겠지만 이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평온함은 아니었다. 나의 침묵은 어떤 소동보다도 그를 더 두렵게 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고 아마도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먼저 말했다. 집에 가거라, 민준아.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에서 신문을 가져와 깔끔하게 4번 접어 낡은 패션 잡지 옆 선반에 놓았다. 마치 나와는 아무 관련 없는 평범한 뉴스인 것처럼 내 아내에게 가봐. 둘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구나. 내 행동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그는 대화가 끝났다는 것. 이 순간 우리 사이의 솟아난 벽이 이 낡은 양장점의 벽보다 더 높고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돌아서서 말없이 거의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의 발소리가 마당에서 잦아드는 것을 들었다. 다가가서 문을 닫고 자물쇠에 열쇠를 돌렸다. 그리고 한 번 더. 나는 혼자였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고통이 찾아왔다. 날카로운 고통이 아니라 궂은 날씨에 덧난 낡은 상처처럼 둔하고 쑤시는 고통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훨씬 더 나쁜 것이었다. 그들은 단지 내 과거의 서민 양장점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과거에서 가장 소중한 조각을 뜯어내어 내 손으로 윤을 내고 돈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결코 속하지 않았던 역사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가로채려 했다. 그들은 단지 내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본질 자체를 훔치려 했다. 그들은 나의 기억, 나의 유일한 진정한 부를 가져다가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의 주된 도구가 바로 내 아들이었다는 점이다. 내가 낡은 앨범에 담긴 모든 것을 포기했던 바로 그 사람. 그는 나의 유산을 보며 은행 계좌의 숫자 0만을 보았다. 나는 테이블에 앉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무거운 분노가 안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그것은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야만인들이 예술 작품을 파괴하려는 것을 보는 장인의 분노였다. 그것은 이성을 흐리게 하는 대신 수정처럼 맑게 만들었다. 내 말과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돈과 인맥에 맞서 내 진실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증인이 필요했다. 나는 어제 기계적으로 아가씨의 번호를 적어둔 낡은 수첩에 손을 뻗었다. 서연, 낡은 전화기의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신호음이 오래갔다. 그녀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쪽에서 겁에 질린 나직한 속삭임이 들렸다. 여보세요? 서연 양, 양장점의 이정희입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저쪽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끊어질 듯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죽을 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닐 텐데요. 서연 양. 내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다. 오늘 신문 일면에 실린 그 드레스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녀는 짧고 절망적으로 흐느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부탁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네가 부탁받은 거 알아. 서연아, 누가 부탁했는지도 알지. 유라, 맞지? 침묵이 그녀의 인정이었다. 나는 그녀가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게 집안의 유물이라고 했어요. 마침내 그녀의 말이 터져나왔다. 세탁소에서 드레스가 망가졌는데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수선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친척을 위한 서프라이즈라고요. 저는 훔친 물건인 줄 몰랐어요. 맹세해요. 훔친 게 아니야. 서연아, 아직은.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고 너는 공범이 되겠지.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이며 외쳤다. 제발요.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여자, 유라 씨가 저를 망가뜨릴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든 한마디라도 하면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학업도 있고요. 제발 저를 망치지 마세요.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이해했다. 돈과 영향력을 가진 유라는 젊은 학생의 인생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었다. 그녀를 위협하는 것은 쓸모없고 잔인한 일일 것이다.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나는 그녀가 두려움을 쏟아낼 시간을 주며 잠시 침묵했다.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나는 조용하지만 모든 단어가 그녀에게 전달되도록 말했다. 나는 너를 망치려는 게 아니야. 위협하지도 않을 거야. 단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그렇지?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는 그 드레스를 봤어? 내 손으로 만져봤지. 그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예술 작품이야. 천재가 만들었지. 거기에는 역사와 이름, 영혼이 있어. 나는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지금 그 영혼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그 역사를 훔쳐서 다시 쓰려고 해. 그것을 만든 사람, 내 스승인 우현민 선생님은 자신의 작품에 평생을 바쳤어. 그는 거짓과 허영을 경멸했는데 지금 그의 이름과 작품이 돈과 명예를 위한 가장 더러운 거짓말에 이용되고 있어. 나는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듣고 있었다. 예술에는 역사가 있어, 서연아. 그리고 그것에 손을 대는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해. 그 역사를 지키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훔치는 편에 설 것인가. 너는 어제 내게 상처 입은 물건을 가져왔어. 그리고 오늘 너는 그 유산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서연아? 사기에 공모하며 경력을 시작하는 디자이너? 아니면 무서웠을 때조차도 옳은 일을 한 사람? 침묵은 영원처럼 길었다. 나는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할 시간을 주었다. 이것은 그녀의 싸움, 그녀의 결정이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마침내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히스테리는 없었고 결의가 있었다. 유라가 전화나 문자로 지시를 내렸겠지? 네, 문자로요. 다 저장해놨어요. 뭘 가져가야 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언제 찾아와야 하는지 그것들을 나에게 전달해줘, 서연아. 네가 가진 모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 여자가 알게 될 거예요. 어차피 알게 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지. 나와 함께 할 거니? 아니면 그녀와 함께 할 거니? 다시 한번 긴 침묵이 흘렀고 그 후 나는 조용하지만 뚜렷한 띵 소리를 들었다. 내 낡은 전화기가 손안에서 진동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보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황과 함께 어떤 씁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가지고 있던 거 전부요. 고맙다, 서연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너는 옳은 선택을 했어. 나는 통화를 끝내고 메시지를 열었다. 여기 있었다. 흑백으로 명확하게 유라의 차갑고 사무적인 지시들. 대학 전시회 때문이라고 해. 어떻게 찢어졌는지 이야기 지어내고. 중요한 건 그 할머니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냥 늙은 재봉사일 뿐이니까. 그냥 늙은 재봉사. 나는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 안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행동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차갑고
맑은 공허함만이 있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증인의 증언, 복원 전후의 드레스 사진, 그리고 가장 큰 비장의 카드, 장인의 비밀 서명인 은실 사진. 게임은 더 이상 동등하지 않았다. 이제 내 손에 모든 카드가 있었고 나는 내 차례를 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황은 나쁜 조언자다. 그것은 항상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이끈다. 나는 그냥 내 작업대에 앉아 낡은 실타래를 만지작거리며 기다렸다. 양장점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공기처럼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창밖에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하나하나가 나를 긴장시켰다. 그들은 1시간 후에 도착했다. 그들의 차가 대문 앞에서 급정거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거의 동시에 쾅 닫혔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걸음은 빠르고 초조했다. 문 위의 종은 마치 경첩에서 떼어내려는 듯 세게 울렸다. 그들은 안으로 들이닥쳤다. 민주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제 그의 공황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궁지에 몰린 약한 사람의 분노, 반면에 유라는 자신을 다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값비싼 도자기 가면 같았지만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의 주도권을 쥐고 그녀는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요구하러 왔다. 아침에 그게 다 모였죠. 그녀는 서론 없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제된 분노로 떨렸다. 무슨 장난이에요, 어머님? 민준 씨, 말이 어머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하던데요. 나는 천천히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깨끗한 자기 신발을 연구하며 시선을 피하는 아들을 보았다. 경매장에서 전화 왔어요. 유라는 우리 안의 호랑이처럼 양장점을 서성거리며 말을 이었다. 어떤 멍청한 기자들이 드레스가 손상됐었다는 걸 알아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누가 그렇게 훌륭한 익명의 복원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우리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질문을 낳는다고요. 그녀는 내 바로 앞에 멈춰서서 손바닥으로 내 테이블을 짚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와 압박감으로 나를 억누르려 하며 내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펜을 드세요. 민준 씨가 멍청하게 여기 두고 간 이 빌어먹을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있었던 모든 일을 잊으세요. 학생, 드레스, 모든 것. 누가 질문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손해보는 양장점을 팔고 휴가 떠난 늙은 여자일 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명령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세계에서 나의 역할을 명시했을 뿐이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끌 수 있는 말없고 순종적인 기능의 역할. 나는 그녀의 완벽한 매니큐어를, 귀에서 차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보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어떤 거리감 있는 혐오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어제나 오늘 아침에 왔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어제의 여자는 약하고 지치고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의 여자는 다른 누군가, 그들이 모르고 상상할 수도 없는 누군가였다. 나는 그녀의 말과 계약서 파일을 무시했다. 내 시선은 옷감이 있는 선반 쪽으로 미끄러졌다. 천천히 일어나 선반으로 다가가 짙은 녹색 실크의 무거운 롤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었다. 옷감은 차갑고 매끄럽고 살아있었다. 봉견 실크. 나는 조용히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찾아온 정적 속에서 모든 단어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렸다. 참 귀하죠. 이젠 생산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직조기술의 비밀은 사라졌다고들 하더군요. 유라는 얼어붙었다. 내 행동은 그녀의 시나리오에 맞지 않았다. 그녀는 복종이나 히스테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옷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 바느질, 그림자 바느질이라고 그분이 부르셨죠. 그건 우현민 선생님의 비밀이었어요. 저 말고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실이 섬유 안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겉에서도 안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옷감이 스스로 그렇게 붙은 것처럼 하나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죠. 나는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오래된 공예의 섬세함을 설명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유라의 얼굴에서 모리해가 불안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공황 상태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침묵이 그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도록 몇 초간 공중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로 돌아와 낡고 다른 전화기를 가져와 화면이 위로 향하게 나무 표면 위에 놓았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갤러리를 열고 마지막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은 그리 선명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다. 안감, 솔기, 그리고 바늘땀 안에 작고 거의 비현실적인 은색 반짝임. 유라가 몸을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동공이 커지는 것을 보았다. 우현민 선생님께서 이 시를 제 눈앞에서 꿰매 넣으셨어요. 1978년에요. 내 목소리는 낡은 가위의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죠. 나벨을 믿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그들을 향해 눈을 들었다. 먼저 유라를, 그 다음 민준을, 내 아들을. 당신들은 그의 작품을 발견한 게 아니야. 내 과거를 훔치려 했고 그걸 위해 나를 이용했지. 말들이 양장점의 정적 속으로 깊은 우물에 돌이 떨어지듯 떨어졌다. 유라의 얼굴에서 가면이 깨졌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 아래에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먹이가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포식자의 얼굴. 민주는 뒤로 물러나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어머니,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공포와 어떤 어린애 같은 어리둥절함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내가 대답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너무 잘 계획했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지. 내가 그냥 늙은 재봉사라고 생각한 것. 내가 누구였는지, 우현민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잊어버린 거야. 너희는 나의 약점을 기대했지만 나의 기억과 마주쳤지. 그리고 기억이야말로 민주나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란다. 유라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공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빠르게 새롭고 훨씬 더 독한 형태의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몸을 곧게 폈고 얼굴에는 다시 그 도자기 가면이 나타났다. 단지 이제 그 아래에서는 으르렁거림이 느껴졌다. 그래서요? 그녀가 테이블에서 물러서며 쉿소리를 냈다. 게임을 해보시겠다? 아주 유감스럽네요. 제가 더 강하게 나가도록 만드시는군요. 그녀는 자신의 얇고 반짝이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유라 씨, 안 돼요. 그가 시작했지만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막았다. 조용히 해. 넌 이미 할 만큼 했어.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이며 전화기를 귀에 댔다. 나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파괴하고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한마디라도 하기 전에 내 이름을 더럽히려 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선수를 치는 것. 최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즉시 아첨하고 걱정하는 듯한 톤으로 바뀌었다. 김유라입니다. 이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현민 선생님 드레스건으로요. 좀 민감한 가족 문제가 생겨서요. 그녀는 내 스승의 작품에 관한 모든 것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우현민 재단의 이사장과 통화하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제 시어머니 이정희 여사께서 연세가 많으세요.
최근에 안타깝게도 정신이 좀 온전치 않으세요. 기억을 혼동하시고요. 유라는 비극적인 멈춤을 가졌다. 젊었을 때 우현민 선생님과 아는 사이셨는데 이제 이 드레스 소동을 계기로 뭐랄까 환상이 시작되셨어요. 이게 다 자기 공로라고 자기가 드레스를 찾았다고 주장하시고 심지어 복원 작업의 공로까지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남편과 저는 어머님 상태가 몹시 걱정됩니다. 그녀는 완벽한 멈춤과 목소리에 적절한 슬픔을 담아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노파가 노망이 들어 성공한 며느리의 영광을 훔치려 한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다. 강력한 한 수였다. 정면 공격. 그녀는 나를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말을 믿을 수 없는 딱하고 정신 나간 여자로 만들고 있었다. 네, 물론입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연락을 시도하실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미 어머님 치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전화기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녀가 얼음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체크메이트예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의 어떤 말이든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자, 이제 서류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이 서커스는 끝내고 싶으니까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내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있던 내 낡은 전화기를 보았다. 그녀가 연극을 하는 동안 그것은 조용히 한번 진동했다. 배달 완료 알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내 전화기를 들고 연락처에서 필요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 저쪽에서는 거의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남자의 깊고 약간 지친 목소리였다. 최 이사장님이신가요? 내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방금 제 며느리가 전화해서 제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을 텐데요. 소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얼어붙었고 얼굴이 길어졌다. 그녀는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 네, 이정희 여사님. 마침내 재단 이사장이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조심스러웠지만 무시하는 투는 아니었다. 듣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다만 이사장님 이메일을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10분 전에 재단 공식 주소로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목은 겨울 신부 드레스의 진실입니다. 부디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첨부 파일을요. 유라가 내게 달려들어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늙은 마녀. 하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계속 수화기에 대고 말했. 거기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사장님. 스커트에 찢어진 구멍이 있는 드레스 사진입니다. 그저께 저녁 제 양장점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역시 제 양장점에서 찍은 완벽하게 복원된 드레스 사진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컴퓨터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또한 제 며느리가 패션 디자인과 학생인 서연 양과 나눈 메시지 내용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그 학생이 절박한 학생 역할을 연기하여 제게 익명으로 드레스 수선을 맡기도록 고용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김유라 씨는 메시지에서 저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그냥 늙은 재봉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다. 가장 중요한 첨부 파일입니다. 드레스 상의 안쪽 솔기 사진입니다. 이미지를 확대해 보시면 단 하나의 은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현민 선생님의 비밀 표시입니다. 세상에서 단두 사람, 선생님 자신과 그의 제자인 저만이 아는 서명입니다. 1978년 제 앞에서 직접 넣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정중한 불신의 침묵이 아니라 충격의 침묵이었다. 은실, 마침내 최 이사장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분의 일기, 후기 기록에 은색 서명에 대한 모호한 암시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유라고 생각했죠. 은유가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진실입니다. 이제 최 이사장님, 제 이야기와 증거로 뒷받침된 제 주장을 제 며느리가 들려준 이야기와 비교해 보시고 우리 둘 중 누가 환상에 빠져 있는지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친 목소리에서 강철 같은 목소리로 변했다. 모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경매는 중단될 것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여사님, 저희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유라는 텅 비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녀의 완벽하게 구축된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사기극, 상류 사회로의 티켓이 호박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절박한 시도를 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외쳤다. 내가 당신을 파괴할 거야.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걸 증명하겠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고 두려움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얼굴을 가린 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연민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나가거라.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나가. 그들은 승리자처럼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 잡힌 도둑처럼 떠났다. 유라는 아직 자신의 존엄성에 남은 조각들을 끌고 가려 애썼지만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키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다. 그들 뒤로 문이 닫혔을 때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비싼 차에 올라타고 급하게 자리를 뜨는 것을 보았다. 스캔들은 바로 다음 날 터졌다. 어제만 해도 자성과 김유라에게 찬사를 보냈던 신문들이 오늘 세기의 사기극, 우현민 유산 사기 시도, 재단, 조사 착수와 같은 파괴적인 헤드라인을 달고 나왔다. 유라의 이름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이제는 영광이 아닌 치욕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시끄럽고 공개적으로 무너졌다. 양장점으로 돌아온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더 이상 억압하거나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힘의 침묵이었고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질 준비가 된 깨끗한 공간의 침묵이었다. 나는 테이블에서 전화기를 치우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다. 몇 주가 지났다. 이 사건을 둘러싼 소음은 점차 잦아들어 허리케인에서 먼 천둥 소리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전화가 쇄도했다. 노코멘트라는 차가운 한마디로 거절하는 법을 배운 황색 언론 기자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예술과 패션에 관한 진지한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다. 그들과는 짧게 요점만 이야기했다.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단지 드레스에 대해, 그림자 바느질에 대해, 은실에 대해, 나의 스승 우현민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명예가 아니라 그의 유산을 지켰다. 민주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현민 재단은 사기 시도와 명예훼손으로 유라를 고소했다. 그들의 이름은 사교계 명단에서 사라졌다. 나는 고소함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빛나는 모조품과 친어머니를 맞바꾸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아들에 대한 둔하고 오래된 고통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나는 나의 선택을 했다. 어느 날 아침 양장점에 와서 더 이상 이 먼지 속에서 숨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리적인 먼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변 모든 것을 덮도록 내버려둔 망각의 먼지였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하고 시원한 가을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대청소를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바닥을 닦고 선반을 닦는 것이 아니었다. 의식이었다. 모든 옷감로를 털고 단추 상자를 정리하고 낡은 패턴들을 다시 정리했다. 창문을 닫자 그 너머에 흐릿했던 마당이 갑자기 색을 찾았다. 양장점이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햇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낡은 나무 표면과 가위의 금속빛 위에서 반짝였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들이 마지막 방문 때 남겨두고 간 매매 계약서가 든 번지르르한 파일을 발견했다. 손에 들어보았다.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죽은 단어들로 가득 찬 판지 조각일 뿐이었다. 분노에 차 찢어버리지 않았다. 그냥 다가가서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다. 오래전에 말라버린 케이크 상자도 그곳으로 향했다. 양장점은 변모했다. 마치 어깨를 펴고 더 높고 넓어진 것 같았다. 다시 나의 것이 되었다. 과거의 창고가 아니라 작업 공간으로.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무겁고 납작한 소포를 가져왔다. 발신 주소는 없었다. 단지 얽힌 두 글자 우현민 재단의 로고만 있었다. 큰 재단용 테이블 위에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짙은 붉은 벨벳 받침 위에 무거운 청동 명패가 놓여 있었다. 메달도 트로피도 아니었다. 광택이 나도록 닦인 단순하고 엄격한 판이었다. 거기에는 단 몇 마디만 새겨져 있었다. 이정희 여사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인 정신과 유산 보존에 대한 헌신을 기리며 아래에는 내가 외울 정도로 잘 아는 우현민 선생님의 서명 복제가 있었다. 차가운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눈물도 격한 기쁨도 없었다. 단지 깊고 평온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뿐이었다. 마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져 내 인생의 그림이 마침내 온전해진 것 같았다.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승리의 보상이 아니었다. 내가 항상 누구였는지에 대한 인정이었다. 겨울 신부 드레스는 박물관으로 보내졌다. 이제는 진실된 그 이야기가 옆에 명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내 이름도 거기에 언급되었다. 복원, 이정희, 우현민 선생의 제자. 그것으로 충분했다. 소포를 치우자 내 시선은 낡은 참나무장으로 향했다. 판지 폴더 안에 내 자신의 꿈들이 잠들어 있는 곳. 그곳으로 다가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1978이라고 적힌 폴더 하나를 꺼냈다. 재단용 테이블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끈을 풀었다. 맨 위장을 꺼냈다. 드레스 스케치였다. 비대칭 칼라와 길고 좁은 소매가 있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 옆방에서 어린 민준이 자고 있을 때 램프 불빛 아래서 이것을 그렸던 기억이 났다. 그때 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종이는 낡고 누렇게 변했고 가장자리는 말리려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낡은 주철 다리미로 눌렀겠지만 오늘 내 손은 다른 것을 향했다. 재단에서 온 무거운 청동 명패를 가져와 스케치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과거를 보존한 것에 대한 보상이 내 미래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무게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벽에서 내 작업용 가위, 크고 검게 그을린 강철로 된 재단 가위를 집었다. 무겁고 익숙하게 손에 잡혔다. 선반으로 다가가 새롭고 손대지 않은 옷감 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현대적인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짙고 무광택의 아이보리색 실크. 필요한 길이를 재고 스케치 옆 테이블에 펼쳤다. 햇살이 옷감에 떨어지자 그것은 살아났다. 가위를 들어 올렸다. 세상이 멈췄다.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나, 내 구상, 그리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깨끗한 캔버스. 나는 첫 번째 절개를 했다. 새로워진 양장점의 정적 속에서 뚜렷하고 만족스러운 실크가 잘리는 소리, 새로운 시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정희 여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조용하고 꺾이지 않는 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정희 여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열함에 맞서 소리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길, 즉 장인 정신, 존엄성,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이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그녀가 보여준 차가운 평정심이 그녀가 마음속에 분명히 품고 있었을 깊은 상처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자녀들을 자신의 부모에게 그런 기만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돈에 대한 갈망, 부당한 명성에 대한 추구, 아니면 훔친 빛으로 채우려 했던 깊은 내면의 공허함일까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이 이정희 여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렇게 냉정하게 자신의 방어를 구축하고 결정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 언젠가 당신의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주인공이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어쩌면 등장인물들의 운명이나 이야기의 특정 디테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남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새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